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금년 들어서 주식도 한 10% 정도 오르고 집값도 좀 진정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상한 경고가 많이 나오지요. 여기 썸네일 사진에도 이렇게 나타났지만 경기 침체 회복 불가다, 대분열의 시대가 온다. 또 IMF에서는 세계 경제 30년 만에 저성장기 온다. 말이 저성장기지 30년 동안 침체될 거다. 이런 경고를 하고, 미국에서 3월 달에 이제 은행이 많이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뱅크런의 결국 파산, 은행 위기 경고음 커지나,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왜 나오느냐, 근거가 있는 얘기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공포스럽지만은 그것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에 시작된 거냐? 그건 아니고 세계 경제 침체는 이미 2008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은행이 파산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방역 이 봉쇄를 끝내고 리오프닝 했다고 했는데도 별다른 회복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미국 국가부도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미 의회에서 그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은 정부가 파산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사실 이걸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있습니다. 다시 돈을 왕창 푸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심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세계의 경제가 정말 망가져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의 침체 또는 세계화의 종식은 이미 지난 2008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정부나 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금융 통화를 비롯해서 이제 거시 경제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냥 돈으로 그걸 덮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은 지난 2월, 3월에 제가 이제 시리즈로 내보낸 세계화의 종식과 세계 질서의 변화, 이 1년선상에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로벨TV가 좀 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핵 문제를 미리미리 다룬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세계 경제 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전서부터 여러 차례 이제 경고를 보냈지요. 그러니까 작년 새해 벽두에 2022년 이민년 예측 대예측 해가지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는 이 예측대로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네 예측대로 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떠냐, 제 예측이 맞냐, 이거를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산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주식 하락에다가 나 베팅을 한다 해가지고서는 하락에다 베팅을 해서 7, 8월경에 수익률을 얼마 냈다, 이걸 밝힌 적이 있죠. 이 영상을 내보낸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에 며칠 전에 제가 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너무 과열이 됐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누가 되든지 간에, 즉 윤석열 후보가 되던 이재명 후보가 되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각자 개인 경제, 가계에 신경 써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무슨 경제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지만은 위기를 앞두고는 정부 고위 관계자나 금융기관 종사자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수치보다는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못 보는 건지 그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던 나는 내 예측대로 살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심지어 우리나라 버블의 과열을 보여주는 버블 지수, 즉 코리아 버블 인덱스를 제가 만들었겠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 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년 들어서도 KBICS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2월, 3월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지금의 풍요를 가져다 준 세계화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힘든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잃어버린 몇 년이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 예측이 틀린 게 없지요. 그럼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몰락 언제부터 시작됐냐? 200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좋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그건 외국에다 팔고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거는 사다 쓰는 게 좋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그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죠. 우리가 값싸고 좋게 만들 수 없으면은 남한테 생산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수입해다가 쓰는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아웃소싱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전 세계 아웃소싱이 늘어난다. 그건 전 세계 교역량이 늘어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표는 전 세계 수출액,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진 겁니다. 1980년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80년서부터 한 90년까지는 그렇게 증가율이 완만하죠. 그러다가 92년서부터 증가율이 좀 빨라지다가 2000년 들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2007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로 뻥 얻어맞고는 교역 액수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기저 효과에 의해 가지고 그 후 몇 년 동안은 또 부지런히 올라가다가 2011년서부터는 또 정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2016년까지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팍 떨어졌죠. 그러니까 벌써 이 추세가 꺾인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던 추세가 여기서부터 들쑥날쑥하면서 꺾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요 표는 금액이 아니라 상품 교역 물량입니다. 물량. 이건 뭐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2020년 10월에 WTO가 작성한 겁니다. 이 양을 보면 양도 2000년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푹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돼서 또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2016년 7년 되면 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왕창 떨어지고 다시 이제 회복되고 있죠. WTO에서 예측하기로는 이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무역 양의 추세선이 요겁니다. 그런데 2007년 8년서부터 추세선이 바뀌죠. 이렇게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죠. 그러면 코로나 이후 지금서부터는 더 완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고 그 이후에 다음해인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는데 이때 우리나라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하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 자체가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버블이 터진 건데 그걸 돈으로 덮어가지고서는 무마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블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하우스 오브 카드, 그러니까 카드로 지은 집이 아니라 빚으로 지은 집 때문에 금융 위기가 터졌는데 그 해결을 돈을 뿌려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빚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1990년대 초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그 세계화, 그거에 따른 풍요란 뭐냐? 저금리를 유지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값싼 공산품, 특히 중국산 수입 물품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게 한 10년이 지속이 되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엄청나게 키워왔고,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탐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넓고 좋은 집, 좀 더 좋고 멋있는 자동차, 이거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는 한계가 있고, 이 탐욕은 어떻게 채워지느냐? 저금리니까 대출을 받아서, 즉 빚으로 이거를 채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전부 다 부채를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실물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증가됐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퍼졌는데, 당연히 상품 교육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도 세계화의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니까 한 국가의 위기는 다른 국가로 빠르게 전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1997년도 IMF 사태를 맞았을 적에도 그 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동아시아에서는 태국에서 먼저 시작했죠. 이게 연쇄 파급 효과가 금방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 이게 터지면은 무슨 건설사만 망합니까? 아니죠. 저축은행도 망하고 증권사도 망하고, 저축은행하고 증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산 사람들도 망하고, 그러다 보면은 대형 시중은행도 흔들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세수가 부족해지면은 정부도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로 이제 퍼져나가게 돼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가 잘 짜여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왜 헬리콥터 머니로 이거를 해결을 했느냐? 이게 세계화와 풍요가 지속되다 보니까 전 세계 정치 문화도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잘 살게 됐는데 한 국가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내 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생활도 향상이 됐지만은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용어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쓴다는 헬조선 아닙니까? 그 아버지 세대보다는 훨씬 더 풍요롭고, 그 다음에 실질 소득도 높지만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뭐 나랑 비슷한 놈, 별 볼 일 없는 놈들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그 불만의 고조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부분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파퓰리즘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좌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1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조이려고 그러면 그걸 거부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프랑스 연금 개혁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연금 개혁을 하자니까 그 내용이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엔 심한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 재정이 20년 후에는 적자로 돌아선다. 이거 잘못하면 국가 파탄이 난다. 그래서 연금 수령 연령을 2년만 늦추자 했는데, 그런 발표를 하니까 프랑스에서 수백만 명이 폭력 시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걸 이제 법적 조치까지 완료를 했는데, 프랑스 아직도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20년, 30년 후에 파탄이 나던 말던 나는 연금 수령을 2년 지금처럼 받아야지 2년 그 후에 못 받겠다. 이제 그런 그 대중 심리가 돼버렸습니다. 2008년에 이미 세계화는 금이 갔는데 그거를 헬리콥터 머니로
덮어버리고 한 10년 넘게 진행되다가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치죠. 하나는 미중 패권 전쟁이고, 하나는 코비드 19, 즉 코로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한꺼번에 터진 게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뭐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뭐 정치적 배경도 있고 경제적 배경도 당연히 있죠. 1등 패권 국가는 2등이 도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라는 걸 보면 항상 1등 국가와 도전하는 2등 국가 사이에 대규모 전쟁인 거죠. 그런 이제 정치적 배경이 이해가 가고, 경제적 배경으로 보면은 값싼 공산품을 공급하는 중국도 이제 한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 사이에 2배, 3배 올랐는데 어떻게 더 계속해서 값싼 공산품을 제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도전하고 이제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부딪힌 게 미국 패권 전쟁인데, 거기서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돼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는 당연히 세계 공급망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생산 시설이 일단 폐쇄가 되니까 공급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막상 세계화로 누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생산 시설이 폐쇄가 되고 공급이 감소되니까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당장 산소호흡기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스크도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이로구나. 그런 걸 다시 이제 절감을 하게 된 거죠. 뭐 물류도 스톱되고. 그런데 이거를 또 해결한다고 두 번째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한 겁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헬리콥터 머니 살포한 거는 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그렇게 돈으로 살포해서 넘어가는 거는 그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파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돈 살포해 가지고 법을 남기고 그냥 가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런 일이 터지니까 또 돈을 살포해 가지고 완전히 터지기 직전에 버블이 되고, 코로나 때 푸른 돈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푸른 돈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빚쟁이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더 견딜 수가 있느냐? 저는 이제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요. 이건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에 결정적인 이제 타격을 줬습니다. 뭐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런 설명이 이해가 되죠. 뭐 침공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는데, 왜 22년 2월 코로나가 아직도 번성하고 있는데 침공했느냐? 그건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선진국이 밀집해 있는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가까이서 안 벌어지니까 그 러시아 미사일에 의해서 희생되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그냥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니까 1년 만에 유럽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10%를 상회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 가스값하고 전기값은 뭐 3배, 4배 오르고 타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곡물하고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이 기존의 세계화의 바탕을 둔 기존 질서를 왕창 흔들어 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우연의 일치냐 또는 의도적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경제 문제가 나오면은 늘 강조하는 버블과 부채 문제.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에 버블로 만들어 버렸다. 두 차례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이 버블의 상징이라는 게
뭡니까? 실물 경제와는 상관없이 주식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수 코스피 기록을 했는데 실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돈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또 조급한 마음에 짧은 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어떤 탐욕이 발동이 돼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막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기 당해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거기 그 사기 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테라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걸 물불을 안 가리고 돈만 될 수 있다면은 고점에 가서도 막 집 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가 빚쟁이가 됐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러한 탐욕을 부추기죠. 뭐 비투해라, 뭐 영끌해라, 동학개미, 애국심까지도 자극을 하고, 근데 국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미국 시장이다, 서학개미, 그것도 또 안 좋아지니까 중국이 유망하다, 중학개미,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경제 전문가 말을 안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제 말을 믿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90%는 손실을 봅니다. 우리의 풍요를 보장해줬던 세계화는 끝이 났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거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